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시큼한 밤이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입안에는 새비린내 같은 피맛이 감돌았다. 눈을 가리는 듯한 현관 장식장을 사이에 두고 그 남자, 즉 강태식은 흙과 각질이 잔뜩 모든 발을 박서연의 품으로 더 바싹 들이밀었다. 내 안에 박서연의 품으로 더 바싹 들이밀었다. 내 안에 박서연의 품으로 더 바싹 들이밀었다. 내 안에 박서연, 침대 시트에 작은 고기만 날아도 있으면 30불리는 여자. 이것도 아직 안 닦였잖아. 강태식의 목소리는 마치 목에 가래라도 걸린 듯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다른 날을 들어 박서연의 어깨에 거침없이 얹었고 회색빛 얼룩을 남겼다. 박서연의 몸이 휘청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색 시그장옷 위에 찍힌 그 얼룩은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농담 같았다. 그녀는 화를 다 탔다.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고개를 들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의 없는 심장이 누군가에게 잡혀 쥐어짜이는 듯 아파서 허리를 굽혀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뛰쳐나가지 않았다. 어른의 붕대는 개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모음으로 설정하고 카메라를 그 틈새에 겨냥했다. 화면 속 영상은 흔들렸지만 나는 이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녹화했다. 박서연은 깨끗한 물 한 대야를 가져왔고 물결이 흔들려를 가져왔고 물결이 흔들려를 가져왔고 담배 쩐내가 가득한 그의 커다란 손이 박서연의 머리카락을 따라 내려와 그녀의 뒷목을 야릇하게 쥐었다. 서연아, 역시 네가 제일 속 깊구나. 그 순간 나는 휴대폰 화면을 부숴버릴 뻔했다. 10분 후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바지 주머니에서 붉은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무렇게나 뿌렸다. 붉은 지폐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박서연의 머리 위와 어깨, 그리고 점점 탁해지는 물이 담긴 대야 위로 떨어졌다. 박서연은 무릎을 꿇고 지폐를 한 장씩 주워 담았다. 그 움직임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할 만큼 무심했다. 강태식은 문가로 걸어갔고 내가 숨어있는 그림자의 등을 돌렸다. 신발을 신으면서 그는 아직 돈을 줍고 있는 박서연을 돌아보며 이빨 사이로 노란 이를 드러내며 쉬고 섰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그때는 지난번에 준 간호사복 입고 있어. 강태식은 박서연의 뺨을 두드리며 말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강태식이 떠난 후 나는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조용히 집을 나섰다. 복도에서 담배 3개비를 연달아 피웠고 온몸에 식은땀이 바람에 날아갈 때쯤에야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여보, 나왔어.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박서연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방금 그 자리를 여러 번 청소했음이 분명했다. 카펫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 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거의 고래 순간적으로 아마 버렸을 것이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왜 일찍 왔어요? 연락도 없이. 방금 밖에서 들어왔잖아. 온몸에 세균 덩어리일 텐데. 가서 샤워나 해요. 세균 덩어리라.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방금 그 남자의 발에 묻었던 흙은 세균 덩어리가 아니었나? 그의 손에 가득했던 담뱃잔내는 세균 덩어리가 아니었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갔다. 물이 얼굴에 쏟아졌지만 이 온몸의 더러움을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나는 도둑처럼 그녀의 화장대를 뒤졌다. 가장 아래 서랍 틈새에서 낯선 신용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카드 뒷면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고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비밀번호였다. 나는 급히 휴대폰 뱅킹에 접속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내 눈을 찔렀다. 매달 3-4건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5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예외 없이 모두 서비스 요금이라는 역겨운 샀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카드를 제자리에 돌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천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여보, 나는 몸을 뒤척여 그녀를 덮치고 일부러 손을 그녀의 수건 안으로 집어넣었다. 보고 싶었어. 박서연은 온몸이 경직되었고 내 손을 힘껏 밀쳐냈다. 내 손을 힘껏 밀쳐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 채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숨김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씨, 양치했어요? 만지지 마요. 더러워 죽겠네. 박서연은 차갑게 돌아서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불을 끌어올렸다. 정말 하고 싶으면 혼자 해결해요. 나는 그녀의 냉정한 뒷모습을 보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남의 발은 씻겨주면서 더럽다고 하지 않고 무릎 꿇고 돈을 주워 담으면서도 더럽다고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만지는 건 더럽다고? 한밤중에 박서연이 잠들자 나는 살금살금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와 그녀의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카카오톡 채팅 기록은 깨끗했다. 분명히 지운 것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빵 테두리를 열심히 자르고 있는 박서연을 바라봤다. 회사 자금이 끊겼어. 빚도 많이 졌고 어쩌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심하면 몇 년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나이프와 포크를 보며 말했다. 박서연의 들린 나이프와 박서연을 그려 말했다. 박서연의 손이 떨리더니 은색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귀에 거슬리를 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숫자나 지어냈다.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절대로 집 팔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아침도 먹지 않고 가방을 들고 급히 집을 나섰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내 승용차를 몰고 그녀의 빨간색 BMWD를 멀찍이 따라갔다. 차는 계속 서쪽으로 향하더니 결국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래에 멈췄다. 이곳에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스폰서에게 관리받는 여자들이 살고 있었다. 박서연은 아래에서 전화를 걸었고 곧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아래에서 꼬박 5분을 서 있었다. 마치 어떤 심리적 준비라도 하는 듯.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담배는 다 피웠고 차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눈물이 흘렀다. 나는 급히 걸었고 발걸음이 불안정해 계단에서 넘어질 거를 들어갔다. 마치 사냥꾼이 굴을 노려봤다. 마치 사냥꾼이 굴을 노려봤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원래 몸에 딱 맞던 원피스의 깃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가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나는 그녀의 새하얀 목에 어두운 붉은색 자국을 보았다. 내 사야는 이 밤의 찬 바람 속에서 완전히 고운 붉은색 자국을 보았다. 내 사랑한 이성이 옥을 조른 흔적일까? 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를 내며 그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핸들에 엎드려 울었다. 그리고 나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정리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목에는 실크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다. 친구 집에 돈 빌리러 갔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보지 못했고 목소리는 치여 있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고마워, 여보. 나머지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가 내민 체온이 남아있는 신용카드를 보며 나는 웃었다. 나는 카드를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을 살짝 스쳤다. 그녀가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사흘 후는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이자 대학 동창회 날이었다. 나는 호텔을 예약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아내를 두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 카드를 쳐다봤다. 차가운 금속 가장자리를 쓸어보니 사흘이면 충분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실에서 강태식의 차량 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기에도 충분했고, 동창회 채팅방에 있는 은행 다니는 친구가 3년 전 CCTV에 찍힌 흐릿한 옷차림의 그림자를 10번 확대해주기에도 충분했으며, 대형 화면이 갑자기 먹통이 될 경우에 대비해도 충분했으며, 대형 화면이 갑자기 먹통이 되게 대담이의 백업 영상을 정훈했다. 대담이의 백업 영상을 저장하기에다. 기념일 당일. 기념일 당일. 우리 같은 인맥에 끼어들 방법을 찾던 중이었는데, 나 같은 젊은 재벌의 초대를 받았다는 말에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박서연은 강태식이 입장하는 순간 온몸에 혼이 빠져나간 듯 했다. 손에 든 와인잔이 심하게 흔들려 비싼 드레스 와인을 쏟았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웃으며 물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리를 힘껏 쥐었다. 저 남자가 왜 여기 왔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연애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자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다음으로 이지우 씨와 박서연 씨의 지난 5년간의 달콤한 순간들을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순간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혀졌다. 처음에는 우리 결혼사진이었다. 아래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박서연은 안도하며 나를 돌아봤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귓가에 차가운 비수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았으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번쩍 바뀌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결혼사진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거친 발을 받쳐들고 얼굴에는 비굴하고 아첨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고화질 영상은 강태식이 영상은 이어서 화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박서연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강태식의 차에서 내렸다. 강태식은 차창 밖으로 돈뭉치를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췄다.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뒤집고 쓰러졌다. 장인어른은 가슴을 움켜쥐고 무대를 가리키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많은 칼날처럼 동시에 박서연을 찔렀다. 강태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고 온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꽉 잡았고 손톱이 거의 내 손등을 긁었듯이 기세였다. 이진우 씨, 놓지 마요. 제발 놓지 마요. 그녀는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이러지 마요. 집에 가요. 나는 힘껏 그녀를 뿌리쳤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짝! 이 딱이 한 방에 나는 온몸에 힘을 쏟아부었다. 나는 품에서 인쇄해둔 은행 거래 내역과 채팅 기록을 한 뭉치 꺼내 힘껏 공중으로 던졌다. 흰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이 결혼의 조의를 표하는 듯했다. 네가 감히 아내라고? 나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가리키며 모든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하나하나 쏘아붙였다. 네가 감히 아내라고? 2억만 원짜리 싸구려 천킨 개 같았다. 네가 감히 영줄이 끊긴 개 같았다. 2억만 원짜리 싸구려 장려 주제에 정말 역겨워. 주위에서는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의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절망만이 가득했다. 마치 바싹 마른 시체처럼. 그렇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자르는 데 쓰는 괄날이 순식간에
피부를 가르는 데 쓰는 과일 나이프에 그를 맹렬히 움켜쥐었다. 서연아, 누군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는 나를 향해 달이 달렸다. 그녀는 나를 향해 달려탔다. 그녀는 나를 응시하며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띠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진우 씨, 당신은 이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구급차의 푸른 불빛이 연회장 통유리창 밖에서 끊임없이 반짝였다. 마치 질 줄 모르는 경고등처럼. 박서연은 들것에 실려나갔다. 그녀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들것이태 넓은 부분을 붉게 물들였다. 내 옆을 지날 때 축 늘어진 그녀의 손은 내 손바닥보다도 작았다. 강태식은 혼란을 틈타 도망쳤다. 그러나 그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내 요구는 간단했다. 그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혼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다. 나는 그가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거나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 것이다. 사흘 후 박서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성대에 손상을 입어 당분간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내 눈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승소 확률이 100%라고 말했다. 나는 기뻐해야 했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해야 했다. 하지만 깊은 밤, 집이라고 불리던 그 텅 빈 공간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것은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다. 공기 중에는 박서연이 늘 사용하던 소독약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채 가시지 않은 담배 전내와 섞여 거대한 영화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친 듯이 침실로 달려가 옷장 안에 있는 박서연에 있는 박서연 느껴졌다. 다 꺼져, 다 꺼져 하고 나는 소리치며 다 꺼져 하고 그 실크 잠옷들 강태식에게 아첨하기 위해 샀던 섹시한 속옷들 강태식에게 아첨하기 위해 샀던 섹시한 속옷들 그때였다. 늘 베란다 구석에 숨어있던 골들 뒤집어 푸딩이가 갑자기 달려나왔다. 평소에는 내가 화내면 가장 무서워하던 녀석인데 지금은 홀린 듯 내 바지가랑이를 물고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너도 그 빌어먹을 연편을 드는 거냐? 나는 발로 푸딩이를 걷어찼다. 푸딩이는 바닥에 한 바퀴, 구댕이를 걷어찼다. 푸딩이는 바닥에 한 바퀴 굴더니 도망치지 않고 서재로 달려가 평소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향했던. 나는 짜증이 나서 녀석을 끌고 가려 했는데 푸딩이의 발톱에서 이미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녀석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거의 인간적인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 금고는 평소에 박서연이 사용하던 것으로 자신의 보석과 부동산 서류를 넣어둔다고 했다. 귀신의 보석과 부동산 서류를 넣어둔다고 했다. 내가 예상했던 부엌으로 가서 망치를 들고 왔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더 이상 사생활이랄 건데, 더 이상 사생활을 들고 왔다. 바람 피운 남편의 연애 편지도 없었다. 텅 빈 금고 안에는 단 2가지 물건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겉면이 닳고 칠이 벗겨진 낡은 USB 하나, 그리고 구겨지고 주름진 건강검진 보고서 한 장. 나는 먼저 건강검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손에 들자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보고서의 날짜는 보름 전이었다. 진단 항목에 적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은 나를 약간 어지럽게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고활성기, 신장 손상. 내 손이 덜컥 떨렸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불사의 암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이었다. 환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했고 면역력이 매우 낮아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나는 문득 박서연의 지난 2년간의 병적인 결벽증이 떠올랐다. 그녀가 나와 키스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가 넬리 꼬박터기를 옮길까봐 두려워서였다. 식사 전으로 미친 듯이 샤워를 했던 것은 그녀의 면이었다. 식사 전으로 미친 듯이 샤워를 했던 것은 그녀의 면역슨. 그런데 왜 병을 치료하면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집 예금이 특별히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병을 치료할 돈은 충분했다. 왜 그녀는 그 뚱뚱한 강태식을 찾아갔을까? 혹시 그녀가 어떤 소위 특효액을 사기 위해 속임을 당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파리떼처럼 날아다녔다. 나는 보고서를 던져버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다. 박서연의 생일을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생일을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떤 의료기나 영상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영상 파일만 있었다. 파일명은 날짜였다. 2021년 5월 16일. 이 날짜를 본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플레이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그날은 내가 지역 매니저로 승진한 날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취했던 날이었다. 영상 화면은 약간 어두웠다. 휴대폰으로 근접 촬영한 것이었고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익숙한 것일 배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었다. 다만 그때는 소파가 연회색이었고 나중에 박서연이 때가 잘 타지 않는 짙은 색으로 바꾼 것이었다. 화면 속에 나는 찌푸린 채 운변 속에 나는 술에 잔뜩 취해 소파에 쓰러져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넥타이는 한쪽에 벗겨져 있었고 셔츠 깃은 굳겨져 있었고 셔츠 깃은 곧겨져 있었고 그녀는 따뜻한 수건으로 내 뺨을 조금씩 닦아주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이진우 씨, 그만 마셔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느낌이 섞여 있었다. 승진해서 기뻐해야 할 날인데 왜 이렇게까지 마셔요?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심하게 기침을 했다. 술 냄새와 위 내용물이 섞여 튀어나와 박서연의 하얀 셔츠를 온통 더럽혔다. 그저 급히 내 등을 받쳐주고 가볍게 두드려주며 숨을 고르도록 도와주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나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후에야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태식이었다. 그때 그는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걔는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으며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서연 씨, 이진우 팀장님 승진 축하 선물 가져왔습니다. 박서연은 경계하며 문을 막아섰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식은 비웃으며 박서연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소파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나를 훑더니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다. 이진우, 이 자식이 내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술자리에서 나를 모욕해? 정말 막무가내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급히 내 앞에 서서 막아섰다. 급히 내 앞에 서서 막아섰다.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는 버튼을 눌렀다. 감히 나랑 경쟁해? 내가 내일 출근하면 그 자식 회사비리 다 폭로해서 아주 망하게 할 거야. 녹음이 끝나자 강태식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이진우 그 젊은 놈이 입 함부로 놀린 거. 내가 이 녹음 파일을 업계협회에 넘기고 헛소문 좀 퍼뜨리면 이진우 이 지역 매니저 자리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직장까지 이룰 수도 있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고객과 술을 마셔 위에까지 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녀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강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강태식의 시선은 박서연의 몸을 탐욕스럽게 훑었고 입가에는 몸을 탐욕스럽게 훑었고 입가에는 음탕한 미소가 걸렸다. 간단해. 박서연 씨처럼 똑똑한 사람은 내 뜻을 이해할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박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당신이 중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 나 돈 많아. 당신이 잘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어.
그는 이미 박서연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답답했다. 화면 속 박서연은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눈빛에는 굴욕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소파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나를 보자 그녀의 눈빛은 점차 확고해졌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벨소의 진을 친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녹음기를 나에게 돌려주고 내 치료비를 줘야 해요. 그리고 이진우 씨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마세요. 좋아. 강태식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녹음기를 박서연에게 던져주었다. 내일부터 정시에 당신을 찾아올 거야. 기억해. 이진우에게 말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손에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고 감정이 진정된 후에야 일어나 나를 계속 돌봤다. 영상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스크린의 빛이 내 얼굴에 들이웠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시야를 흐렸다. 박서연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역겹게 보이던 행동들은 모두 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바닥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그녀의 결벽증, 그녀의 스킨십 거부는 모두 그 빌어먹을 병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바닥에 무릎 꿇고 돈을 줍던 모습, 강태식의 발을 씻겨주며 아참하던 미소, 강태식에게 모욕당할 때 인내심 있는 눈빛을 떠올렸다. 내 심장은 수많은 칼에 동시에 꿰뚫린 듯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따귀까지 때렸다. 그녀는 굴욕을 참아냈다. 나는 심지어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남은 생일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려 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책상에 엎드려 통곡하며 이 세 마디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는 그녀가 겪은 서러움 앞에서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했다. 푸딩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머리로 내 발을 살짝 비비며 목구멍에서 으르렁했다. 그녀를 살짝 비비며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박서연을 대신해 그녀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녀를 돌봐야 했다. 그녀의 병을 함께 치료해야 했다. 내가 그녀에게 진 모든 것을 대갚아줘야 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코를 찔렀다. 나는 숨가쁘게 달려 박서연의 병실을 찾았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병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목의 상처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눈빛은 텅 빈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원망하는 눈빛을 볼까봐 두려웠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서연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눈빛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심지어 약간의 냉담함마저 띠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다. 서연아,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서연아, 나 이제 다 알았어. 모든 걸 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오해해서는 안 됐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 박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강태식은 이미 감옥에 보냈어. 그가 너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할 거야. 강태식은 이미 감옥에 보냈어. 그가 너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가웠다. 나는 내 온기를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어.
아무리 많은 돈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응? 그제야 박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눈빛에는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미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저 침대 머리맡에 종이와 펜을 가리켰다. 그저 침대 머리맡에 종이와 펜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펜을 받아들고 다니는 손으로 다니와 종이와 펜을 받아들고 나는 너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원망할 거라면 나를 원망해. 내가 너무 둔해서 네 이상한 점을 일찍 알아채지 못했던 나를 원망해.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나를 원망해.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나를 원망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박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물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나를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어. 나는 당신이 영원히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평생 너에게 빚진 거야. 앞으로 우리 병도 잘 치료하고 잘 살자. 응? 박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더 심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나를 살며시 안았다.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고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여인 몸을 느꼈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중에 나는 지역 매니저 직책을 그만두고 박서연을 돌보기 쉬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찾았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전국 각지의 큰 병원을 찾아다니며 최고의 치유법을 찾았다. 박서연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내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많이 호전되었다. 우리는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하여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 푸딩이는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켰고 매일 우리 곁을 지켰고 매일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거실의 소파는 다시 연회색으로 바뀌었다. 마치 우리가 결혼했을 때처럼 깨끗하고 편안했다. 한가할 때면 나는 박서연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고 그녀의 햇볕을 쬐고 그 미소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나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은 순탄한 길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서로를 지지하고 떠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박서연은 인내와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냈고 나는 남은 생애를 그녀를 지키고 나는 남은 생애를 그녀를 지키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는 데 바칠 것이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우리울고 노을빛이 창문을 통했고 나는 우리의 미래에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